양치를 할 때나 물을 마실 때 갑자기 치아에서 느껴지는 시리고 찌릿한 통증,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나오거나 씹을 때 아픈 통증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통증이 있으면 이미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갑자기 밤에 자는데 좀 왼쪽 위에가 무리한 게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사람이 웃을 때는 이제 입가리 이렇게 웃게 되고, 근데 최대한 안 웃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염증 주머니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피가 나면서 그게 또 빠졌다, 뭐 다시 주머니가 생겼다, 이제 그게 조금 반복되면서. 치아는 단순한 저작 기능뿐 아니라 신미성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체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아에 문제가 생겨 치아가 손상되거나 발치로 이어져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가 임플란트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해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항정 원장과 함께 치아를 살리는 보존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기술이 요즘 너무 많이 발전해서 임플란트도 물론 충분히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지만 100% 자연 치아를 그대로 대체할 수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와 잇몸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치주인대라고 하는 그런 인대가 있어서 교합력과 같은 힘이 가해졌을 때 이것을 완충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임플란트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힘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이 바로 치조골로 전달되거나 할 수 있고요. 또 임플란트도 사실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써서 이 임플란트를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존과라고 하면 다들 조금 생소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의과에서는 정형외과나 소화기내과, 신경과처럼 특수한 전문과들이 있는 것처럼 치과에도 사실 8개 전문 분과가 있습니다. 보존과는 그 중에 하나인데 보통 자연 치아를 치료하는 치료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아에 충치가 있거나 치아가 파절되었을 경우에 손상된 부분을 다양한 재료로 때워서 수복시켜주는 수복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손상된다면 이 손상되어 있는 신경을 염증을 줄이고 그리고 다시 치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치료나 보철 치료를 하는 과가 보존과입니다. 네, 신경치료라고 하시면 다들 신경을 살리는 치료가 아닌가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신경치료는 치아의 내부에 있는 신경이 충치나 외상이나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상하게 되었을 때 그 염증이 생겨서 상한 신경이 감염되고 뿌리 끝까지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염된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 그 뿌리를 완전히 안전한 재료로 밀폐시키고 상부도 떼우고 보철 치료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이가 시리지 않아 너무나 편하다는 권혁성 씨는 요즘 치과 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가 시려 검진을 받은 후 충치가 깊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밤에 자는데 좀 왼쪽 위에가 무리한 게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충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이 앞에 제 집사람이 여기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잘 주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가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 보니까 위에 충치가 좀 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놀랬고, 이거를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잘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프신 거 없으셨어요? 전혀 전혀 없었습니다. 없으셨어요. 음식물 좀 덜 끼시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씌우면 더 괜찮아지실 거거든요. 오늘은 지난번에 신경 치료하는 거 소독 단계까지 했고 뿌리 부분 마무리해서 신경 치료는 끝내고요. 다음번에 이제 본 떠가지고 고철 치료할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혁성님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왼쪽 위에 치아가 며칠 전에 한번 아팠고 그쪽으로 음식물도 많이 끼이신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오셨는데 증상은 경미한데 비해서 실제로 입안을 검사해 보니까 왼쪽 위에 두 번째 큰 어금니가 굉장히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우식의 범위가 좀 컸기 때문에 단순히 떼우는 거는 치료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서 신경치료를 동반한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충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치아가 자극을 받아서 치아에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신경관 석회화가 있어서 치료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였고 또 충치의 경우에도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사이 부분까지 충치가 진행되어 있고 잇몸 밑에 있는 뿌리 부분까지도 연장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밀폐하면서 석회화되어 있는 신경관 속에 오염된 신경을 제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치료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신경치료 마무리 단계인 혁성 씨. 신경치료는 감염, 손상된 조직을 제거해 치아 손상을 저지하고 치근관 내부를 충전재로 채워 치아를 밀봉하는 치과 진료인데요. 신경치료 후에는 치아가 약해지므로 크라운으로 씌워야 합니다. 자, 뿌리고 마무리 끝났고 상부 밀봉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충치 있었던 부분은 지난번에 소독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올려서 떼어놨고요. 오늘 신경 있었던 이 뿌리 부분에 이 하얀 선 보이시죠? 그래서 그 안전한 젤로 밀폐하는 것까지가 신경 치료거든요. 이제 나머지 상부에 구멍 있는 거 메우고 그 다음에 치아 깎아서 본 뜨고 크라운 씌우는 고철 치료는 다음번에 진행하실 거예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경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된 신경을 잘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놓친 신경관이 없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은 치과에도 현미경이 도입되어서 현미경을 통해서 치아 내부를 자세히 보면서 어디에 신경관이 있는지 또 놓친 신경관은 없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치료의 성공률이 높아졌고요. 요즘에는 나이타이 파일이라고 해서 이런 기구가 개발이 됐는데 전동 모터에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특수한 모션으로 움직이면서 신경관 내부를 청소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감염의 원인이 되는 조직들을 다 잘 제거하고 훨씬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신경관, 치아 속에 있는 신경관이라고 한다면 나이타이 파일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치아 내부에 신경관에 있는 오염원이나 신경 잔사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관이 많이 석회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는 나이타이들을 사용해서 신경관 내부를 이렇게 청소해서 내부에 있는 오염 조직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부에 있는 신경들이 이런 파일에 묻어 나오게 됩니다. 또 신경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치아를 격리하는 건데요. 입안에는 항상 상주하고 있는 구강상주균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있고 또 치태도 있으니까 이런 환경에 노출된 채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치료의 목적인 감염 조직의 제거와 소독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치아를 딱 격리시켜서 신경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경치료하고 이제 씌웠으니까 괜찮겠지? 뭐 튼튼하게 잘 쓸 수 있겠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신경치료를 하고 씌운 치아도 다시 충치가 생기거나 내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체크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환자분 오늘 그 치아의 뿌리 부분을 MTA 실러라고 하는 재료와 거타퍼처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밀폐시키는 근관 충전 과정을 하셨고요. 이제 다음에는 상부를 떼우고 크라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아를 삭제하고 본을 뜨고 보철물을 제작하는 보철 치료를 하실 예정입니다. 좀 시기 갖고 왔는데 치료받고 나서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 사랑니 같은 거 이것도 옆에 눌리니까 빼는 게 좋겠다. 덧붙여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면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치료받고 나서 보니까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멀리 전화 와가지고 언제 치료받으러 오세요. 저도 그것처럼 어떤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받을 생각입니다. 어느새 겨울의 찬바람이 느껴지는 목요일 오전. 포근한 패딩 점퍼를 입고 치과를 찾은 강다정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신경치료를 받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앞니 문제로 고민이 많았지만 치과 오는 것을 계속 미루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앞니가 계속 콤플렉스여가지고 웃을 때 입 안 벌리고 웃게 되는 것도 있어서 주변 지인한테 치과 뭐 과잉 진료 안 하고 잘해주시고 친절한 데 없냐고 물어보니 여기가 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로 오게 되었고, 사람이 웃을 때는 이제 입부분 이제 치아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앞니가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웃을 때 계속 보이게 되니까 입 가리게 웃게 되고 최대한 안 웃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경치료라고 해서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신경 쪽이다 보니까 일단 좀 잘 못하면은 괜히 다른 쪽에도 이상이 있을까봐 좀 두렵기도 해요. 진료를 받기 전 전반적인 구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요. 치아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번 먼저 보고 엑스레이 보고 설명드릴게요. 해보시고요. 예전에 조금씩 떼어놨던 재료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해보시고 한번 두드려 볼까요? 1번, 2번. 느낌 다른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일어나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앞니 쪽에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의 뼈의 패턴이 보통의 정상적인 패턴인데 여기 보면 뭔가 동그랗게, 이게 아무래도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 있으셨고 그러면서 치아를 좀 부식시키면서 이 치아가 계속 자극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거울을 보면 양쪽 앞니의 색이 또 조금 다르거든요. 위에서부터 접근해서 하는 신경치료를 해서 일단 염증 원인, 감염 원인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다정님 처음에 깨진 앞니를 좀 예쁘게 하고 싶다는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만성적인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치아가 부식이 되는, 전반적인 치아에 부식이 관찰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식된 치아 때문에 치아의 구조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앞니가 깨져서 앞니의 끝과 끝이 물리도록 교합이 형성되어 있었고 앞니의 길이 자체도 굉장히 짧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아마 계속적으로 자극이 가해지고 부식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첫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중절치에 뿌리 끝에 염증이 크게 생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뿌리 끝에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단 신경치료를 먼저 한 다음 그 이후에 앞니의 모양과 형태를 조금 수복해서 회복해주기 위해서 모철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치아들이 다르면서 치아의 끝과 끝이 물리는 형태의 교합 형태여서 치아의 길이도 조금 길게 해야 하고, 이런 일자의 안무도 조금 개선하고 싶어서 앞니들을 조금 바깥으로 빼서 위에 앞니가 아래 앞니를 덮는 형태의 보철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다정 씨는 치아 뿌리 끝 부위인 치근단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받습니다. 치근에 있는 감염된 치수를 제거하고 비어있는 안쪽을 소독하고 세척한 후에 그 공간에 약재를 넣게 되는데요. 치아 뿌리 끝 부위는 매우 작고 눈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세 현미경을 통해 시야를 확대한 상태에서 더 정확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통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이 상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치아를 부딪혀서 외상을 당하거나 치아에 크랙이라고 하는 미세한 금이가 있는 경우에 신경이 처음에는 염증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증 상태로 간 신경이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딱 넘어버리면 괴사된다, 즉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죽어버린 신경은 감염이 되게 되고 신경관 내에서 부패가 되면서 뿌리 끝에 염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한 염증은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뼈를 녹이면서 염증이 형성되는 거고, 이러한 염증을 치근단, 뿌리 끝에 생긴 염증이라고 해서 치근단 염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신경치료 첫날을 통해서 괴사된 신경조직을 다 제거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약재를 넣어 놓은 상태시고, 앞으로 이 신경관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신경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에 신경관 내에서 그런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취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오늘처럼 신경관에서 고름이 올라오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한 뒤 깨끗해졌다고 판단되면 뿌리 부분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 뒤에 보철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 일단 손 가리고 안 웃고 앞니로 음식 이렇게 베어 먹고 싶어요. 지금은 앞니랑 아랫니 공간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베어도 음식이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베어 먹고 그다음에 이쁘게 웃고 싶어요. 1년 전 보철 치료를 한 곳에서 염증이 생겨 발치를 권유받았던 김윤아 씨는 최대한 자기 치아를 지키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는 윤아 씨.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요? 올 이제 연초에 이제 오른쪽 윗니 치아를 좀 이제 보철을 새로 교체를 하면서 뭐 잘 쓰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 8월 때부터 잇몸에서 약간 이제 염증 주머니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피가 나면서 그게 또 빠졌다. 뭐 다시 주머니가 생겼다. 이제 그게 조금 반복되면서 이제 보철을 지방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에서 치아를 싹 다 했는데 또 다시 또 내가 서울까지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 시기를 사실 좀 점점 좀 미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서울을 가니까 결국에는 발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염증이 있었는데 악취가 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이제 일단 잇몸이 부어오르니까 잇몸 주머니 때문에 그 염증 주머니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단순히 좀 겁이 났고 피가 나면서 뭐 그게 이제 아물었다가 다시 이렇게 잇몸이 좀 이제 손상되니까 좀 불편한 감은 있었습니다. 신경 치료를 마무리하고 브릿지 보철을 넣는 보철 치료를 받을 예정인 윤아 씨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수집한 자료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작한 보철물이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임시 접착을 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기도 전이지만 최항정 원장은 기공실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할 환자들의 보철 제작이 한창인데요. 환자들에게 가장 편한 보철을 전달하기 위해 기공사들과 함께 더 정교하고 정확한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철 제작 시에는 사실 신경 써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교합,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가 물리는 그 교합 관계를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잘 맞추어야 환자분들이 식사하실 때 편하게 보철을 쓰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형태적인 회복인데, 이전의 치아의 형태와 최대한 유사하게 그리고 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인접치아와 조화롭게 보철물을 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아의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심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보철물이 환자분의 안무와 어울리는지 그리고 다른 치아들과 조화로운지를 신경 써서 보철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잇몸 부은 거 다시 뭐 붓거나 네, 그런 그런 거 거 없으셨고. 없었어요. 예. 오늘 저희 그때 본 뜬 거 가지고 보철물 나와가지고 그거 한번 붙여봐 드릴 거고요. 높이 한번 체크해 볼 거고 괜찮으면 붙여서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래 물리시는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 해보시고요. 네, 딱 물어보시고 아, 해보십시오. 그 옆에 치아들도 보철이 돼 있으셔가지고 그거의 색깔 좀 최대한 맞추기는 했는데 깡 물어보시고요. 아, 해보시고. 좋습니다. 한 번 더 깡 물어보시고. 아, 해보시고요. 약간 면적이 넓기는 해서 조정 살짝 해가지고 네. 넣어서 일어나서 색깔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윤아님 한지 1년밖에 안 된 보철 주변에 잇몸이 붓고 아프다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왼쪽 위에 작은 어금니 2개를 신경치료를 한 뒤에 브릿지를 했는데 그 브릿지를 한 치아들 중에 하나에 잇몸이 붓고 고름이 잡히는 것 같고 아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봤을 때 그 신경치료되어 있는 2번째 작은 어금니에 뿌리 끝에 염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 보니까 신경관 2개 중에 하나에 신경 조직이 조금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뿌리 끝에 크게 염증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유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경치료를 받을 때 기둥을 세우는 신경치료를 받으신 상태셨고 또 사실 남아있는 치아 구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만약에 재신경치료를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재신경치료를 선택하는 게 좀 주저함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자기 치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셔가지고 재신경치료를 한번 시도해보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에 씌워져 있던 보철물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뒤에 신경치료하는 과정 중에 세워두었던 기둥이나 뿌리 부분을 메웠던 재료를 일단 다 걷어낸 다음 오염되어 있는 신경관을 다시 깨끗하게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치아 근관을 충전하고 상부도 충전한 다음에 지금 보철 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 신경치료는 말 그대로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는 기존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고 뭐 감염원을 제거하고 하는 거라면 제 신경치료는 신경치료했던 치아에 다시 감염이 일어난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신경치료했던 재료들을 제거하고 감염원을 제거하고 뭐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뿌리 부분을 메우고 머리 부분을 떼우고 보철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신경치료했던 치아를 다시 신경치료하는 거를 재신경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붙여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그 보철은 조정해가지고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하실 때 편하신지랑 색깔이랑 이런 거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임시로 붙여서 써보시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재신경치료는 신경치료를 한번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 일반적인 신경치료에 비해서는 낮고 치아 내부에 금이 있거나 아니면 뿌리가 쪼개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신경치료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 치아를 재신경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을지 아닐지 그런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게 재신경치료를 끝내고 바로 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고 거기가 뼈로 차는 데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뿌리 끝에 염증이 낫는지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체크하시는 게 좋고 또 만약 이게 낫지 않는다면 치근단 절제술이나 자가치아 재식술과 같은 외과적으로 하는 재신경치료도 있거든요. 그런 치료들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치료를 하고 염증이 그냥 거의 다 빠졌어요. 그 앞니도 잘 살려주셨고 그 옆에 있던 앞에 있는 지하도 잘 살려주셨고 전혀 지금 불편한 일도 없습니다. 치료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뭐 간호사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왜 이제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치과에 대한 거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너무 그냥 또 다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잇몸 관리부터는 제가 주기적으로 이 병원에서 할 생각입니다. 치과 가면 아프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또 이거 그냥 참았다가 더 썩으면 빼고 임플란트 하지 뭐 하면서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은 다른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치과에 오셨을 때 느끼시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 치아를 살리는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치과 치료 미루지 마시고 건강한 내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 가까운 치과에 오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아 신경치료는 증상 초기에 제때 치료를 받는 게 통증도 덜하고 치료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한 기술들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검진을 미루지 말고 소중한 자연 치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무릎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건강하십니까? 잠을 못 잤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이불 덜면서 막 울고 죽고 싶도록 아팠어요.
바닥을 딛지 못해요. 이 다리를 끌고 가야 몸체가 가거는 거라. 새덩어리가 이거 누지는 거.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무릎 관절증은 남성과 비교해 여성 환자가 2배가량 많은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관절과 주변 근육이 약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무릎 관절증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발병 나이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만준 원장과 함께 무릎 질환과 그 치료법인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으로 진행하는 퇴행성 관절염하고 그다음 질병으로 생기는 다른 뭐 화농성 관절염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통풍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운동의 퇴행성과는 관계가 없는 질환이고요. 그다음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무릎 질환도 있겠죠. 인대 파열이라든지 또는 연골 손상이라든지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인대 손상 같은 그런 무릎 질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사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오기도 하지만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연골이 약한다든지 또는 다리가 오자다리인 분들은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가 일반적으로는 빠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무릎이 시큰거린다든지 또는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또는 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쉬고 나면 또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점점 그 빈도가 빨라지는 게 관절염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평지 걸을 때는 보통 큰 무리가 안 되는데요. 오르막, 내리막,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중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는 관절염이 시작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절염의 초기에는 사실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끔 충분한 안정과 휴식, 그다음에 약물 치료 이런 걸로도 사실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중기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관절 강내 주사라든지 또는 이제 물리치료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기 후반 정도 되면 병기가 3단계 정도까지 간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골이 마모가 되거나 반월상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절로 붓거나 또는 재생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회복할 수 있게끔 무릎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란 수명이 다 된 마모된 연골과 물렁뼈를 대신할 만한 대체물을 사실은 삽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절삭을 하고 특수화금으로 된 인공관절이 삽입이 되어서 정렬과 모양을 맞추게 되고 밸런스가 맞게 되면 자기 무릎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을 하면 사실 무릎의 기능을 사실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이란 인공 삽입물이 들어가서 자기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기만 한 화요일 정오. 오늘 수술을 앞둔 권미자 씨의 병실에는 무거운 기운만이 가득합니다. 어제도 무릎이 아파 잠을 못 이뤘는지 미자 씨 얼굴은 무척 불편해 보입니다. 이 애가 아픈 지 한 1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가니까 관절인데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크림 가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저 한 1년 맞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걸음 못 걸리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또 주사 맞으면 또 덜 아프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를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두 개 다 아파가지고. 이 애가 뻐덩뻐덩해가지고 안 오므라져요. 그래가지고 누구 소개를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사진 찍으니까 관절이 이쪽이 뼈가 허여졌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앉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저거 우리 아저씨 등산을 딛고 다니면서 사장실 갔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못 걸어갔어요.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다 모든 게 다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배가 갈근 거 있죠. 그뭐 버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잠을 못 잤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이불 덮어서 막 울고 죽고 싶기도 아팠어요. 그냥 빨리 했으면 싶어요. 안녕하세요. 잠은 잘 주무셨지요? 네, 네, 좀 있으면 이제 네.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진행할 거고요. 네네. 네, 아시다시피 오른쪽 무릎은 네. 여기도 관절염이 심해서 네, 이제 로봇 수술로 수술을 할 거예요. 네네. 지난번처럼 네, 무릎을 반듯하게 만들고 네. 다리 정렬을 반듯하게 해서 네. 편안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네. 오늘만 좀 고생하도록 해요. 아이고, 알겠죠? 아니 안 아파서 전문했을 때 네네. 너무 그 네. 멍이 안 들고 안 아프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로봇 수술한다고 멍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네. 환자분한테 잘 맞았던 거라고 생각이 아. 들어요. 이번은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건미자 환자분은 양쪽 무릎이 동시에 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있어 왔는데 다른 여러 병원들에서 주사 맞고 침 맞고 이런 보존적 치료를 계속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감소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벌써 이제 관절염이 진행 시기가 4단계 끝까지 사실 와서요. 무릎뼈가 심지어는 내려앉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이 4단계 끝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수적인 치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였고 보시다시피 내반 변형이 거의 15도 이상 되는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더 정확한 정렬을 맞추고 밸런스가 확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2주 전에 왼쪽 더 심한 쪽을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수술 전 MRI 사진상에서 보면 실제로는 이 바깥쪽 뼈의 높이보다 7mm 정도의 이 뼈의 결손이 사실 생겼거든요. 그래서 특수 인공관절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후의 사진이고요. 지금은 내측 부분에 뼈의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측 구역의 블럭이라는 걸 사용했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중간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수술한 후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휘어있던 다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반듯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오른쪽 무릎을 계획을 해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이젠 떨리지 않는데요. 빨리 수술을 받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수술실에서는 박만준 원장이 미자 씨의 검사 결과를 로봇 장치에 등록시키고 현재 임대 상황을 고려해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의 수술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 수술입니다.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지금 수술 전에 10.6도의 내반 변형이 있던 것을 지금 뉴트럴하게 정렬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어떤 커팅으로 어떤 세팅을 할지 지금 플레잉을 다 해놨고요.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차이점은 누가 술기를 진행하느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로봇 인공관절은 커팅된 양과 내측과 외측, 그다음 굴곡과 친정 간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밸런스가 안 맞거나 하면 추가로 커팅을 더 진행을 하거나 확인을 하면서 모니터 화면상에서 갭 차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수술이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수술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수술 중 감염과 출혈에 대한 위험이 적기 때문에 회복력이 낮은 고령 환자나 만성 질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피부를 절개해 관절을 노출한 후 손상된 경골과 대퇴골 관절면 부위를 다듬어 교정합니다. 이후 특수 금속을 씌우고 그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특수 플라스틱판을 삽입하면
모든 수술이 끝나게 되는데요. 3D 입체 영상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하면서 수술이 진행돼 면부의 손상이 적고 더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수술이 진행되었고요. 정확하게 내측 외측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잡혀서 대단히 만족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은 따로 없고요. 마취 회복이 되고 난 직후부터 바로 앵클 펌핑이라고 해서 발목을 굴곡과 신전을 자주 하고 무릎을 쭉 펴서 기지개 펴듯이 힘을 주는 그런 큐 세팅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 회복을 빨리 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바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부터 바로 걷는 연습과 물리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요, 그냥 재활하고요. 재활을 한 달 정도 하고 한 6개월 정도는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그것도 식당도 해야 돼요. 내 다리를 잘 챙겨야 되겠죠. 원장님이 잘 고쳐놨으니까 제가 잘 쓰게끔 잘 운동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바람입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병원을 찾은 천순이 어머니는 요즘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까지도 가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정도 걷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저는 무릎은 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플 일은 없다고 자신하고 살았거든요. 아침에 한 6시 반쯤 딱 깼는데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서질 못하는. 그래가지고 뒤가지고. 그래가 우리 집 위에가 그 재활의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9시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갔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행성 관절염인데 1, 2, 3, 4개가 있는데 2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사를 맞아보고 오늘 맞는 주사가 선생님은 허리 양쪽에 두 대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맞았어요. 그래 맞고 7월 9일 날부터 스테로이드 주사하고 신경 주사라는 걸 맞아보자 하더라고. 맞으면 좀 괜찮을 겁니다. 안 되는 거지. 바닥을 딛지 못해요. 오른쪽 바닥을 내두고 왼발로 다리를 끌고 이 다리를 끌고 가야 몸체가 가거는 거라. 새덩거리가 이거 물지르는 거예요. 여기 병원은 허리 아플 때 그 방송 보고 제가 빨리 검색을 하니까 이 병원이더라고요. 그때는 이 무릎은 전혀 안 아팠고 이제 MRI 찍고 주사 맞고 그런데 허리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병원에 대한 신뢰가 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왔다니까. 선생님은 관절염이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빼가 부딪혀가지고 이건 도저히 수술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수술했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술하고 오늘 첫 방문인데요. 많이 힘드진 않으셨어요? 아팠지. 그건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근데 진통제를 맞아서 그러는지 차츰 고통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수술한 지 아직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은 당연히 아픈 시기고 그래도 수술한 지 3일째부터 우리 걷는 연습하고 또 굉장히 재활을 잘 견뎌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실제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낫는 데는 한 3개월이 걸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시장도 다녀오시고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수술하기 전 사진을 보면 반월성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이제 뿌리 부분에서 찢어져 있고 연골도 달아 있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골계사라는 병까지 와서 아래쪽에 있는 경골뼈가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었고 지금은 수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수술하고 난 사진이고 지 크기에 딱 맞고 모양도 반듯하고 옆에서 봐도 자기 크기에 딱 맞고 모양이 반듯하고 아주 예쁘게 수술이 잘 돼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적절한 재활 운동하고 그다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제는 제 생각에는 무릎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제 앞에 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예. 한 6, 7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쌤한테 더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믿고 와줘서 감사하고 실제로도 아주 대단히 만족스럽게 잘 돼서 정말 몸 밸런스라든지 하지 정렬이나 모양이 정말 예쁘게 만족스럽게 돼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실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천순이 환자분은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해서 내원하셨는데요. 아픈 지가 사실 제법 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비수술적 요법으로 콘주란 주사도 맞고 연골 주사도 맞고 다른 여러 가지 치료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고 계속 호전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으세요. 뇌동맥류 수술도 받으셨고 그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릎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모든 질환을 뜻하는 무릎 관절증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가장 많으며 이는 연골, 연골판, 인대 등의 손상이 뼈의 손상으로 이어져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엑스레이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체중 부하를 해서 찍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체중 부하를 해야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관절염의 진행 시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병기를 보면 천순희 씨는 다른 병원에서는 관절염이 2기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체중 부하 사진을 찍어보니까 내측 부분의 관절 간격 협소가 반대측에 비해서 혹은 건측에 비해서 명확하게 좁아져 있는 게 보이고 거의 닿을 듯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면 4기에 가까운 3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 사진상에서 관절염의 단계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요.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상에서 연골의 손상 정도, 반월상 연골의 마모 정도, 파열 정도를 확인하고 나머지 인대라든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부위에도 사실 낭종이라든지 다른 혹이 있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면 숨어있는 병변까지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MRI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순희 환자분은 수술 전 MRI를 촬영해 보니까 이분은 골괴사라는 병이 와 있었어요. 무릎 내측 경골 부분의 근위부에 반월상 연골에 찢어져서 밖으로 밀려서 탈출이 돼 있으니까 연골 보호하는 효과가 전혀 없고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골괴사라는 병이 와서 뼈가 일부가 함몰이 됐습니다. 네,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다행스럽게 내측 측부인대라든지 다른 인대들은 괜찮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적절하게 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하기 전 사진이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내측 부분이 거의 닿을 듯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였고 오른쪽 무릎이 5.2도 정도 내반 변형이 와 있었는데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다리 정렬이 0도, 즉 정말 중립 자세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수술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을 보면 자기 크기에 맞는 인공관절이 적절하게 잘 삽입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본 모습도 자기 크기에 맞고 밸런스가 맞는 좋은 수술 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재활치료실을 찾은 천순희 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수 치료는 굳어진 무릎 관절과 주변 근육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서 수술로 인한 무릎 관절의 기능적 제한을 완화하고 무릎의 움직임을 개선하며 수술 후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줍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치료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 범위가 수술 전만큼 또는 그보다 더 잘 회복하는 게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이 첫 번째고요. 그게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근력 저하가 오지 않고 근력이 강화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뼈를 절삭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근육을 봉합을 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이 시간이 사실은 최소 한 달 이상 사실 소요가 되는데요.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운동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무릎이 붓는다든지 또는 근력 저하가 계속 유지가 돼서 올바른 보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원래 크기로 근육량을 회복할 때까지 최소 5배에서 6배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아파서 운동을 안 했다고 하면 회복하는 과정까지 한 5,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빠른 일상으로 복귀를 원하신다면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맨 처음에 병원에 올 때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어느 정도 아프냐면 느낌이 건장한 남자가 새덩어리를 들고 아니면 돌덩어리를 들고 꽉 누지르는 것이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발로 걸어가면서 오른쪽 발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끌고 밀고 간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 아팠어요. 그래 아팠는데 지금 수술 19일날 하고 오늘까지 지금 2주째 아닙니까? 그치? 아까 저 문에서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도 안 하고 누가 부축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 전부 다 누구가 무릎이 아프다면 나는 권할 거예요. 수술하라고. 하고 싶은 거 맞죠? 올해 사실은 친구들 몇 명이 있어. 새간 올라매고 운동화 신고 역사 뭐 강 같은데 답사하는데 미술관도 가고 우리가 그래 할래 했거든. 다리가 아프면 제가 아프니까 다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 그 취소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나서면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해외 우리가 또 좀 다 한 번 돌자 이랬거든요. 그것도 가고.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획기적인 기술이 많이 발전합니다. 처음 인공관절 수술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좋은 수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좋은 수술 방법도 더욱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되어서 자기 인대 균형뿐만 아니라 0.5도, 0.1도 간격으로 더 정밀하게 수술을 해서 본인의 무릎에 더 가까운 수술을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로 인한 성과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다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해져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되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점점 뛰어날 수밖에 없게끔 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릎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무릎 전문의 선생님들과 면밀히 상의를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절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